오늘 예상하기로는 아마 자리가 많이 빌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오셨습니다. 이 메르스를 겁내지 않는 분들이 여기 오신 게 아니라 메르스가 겁을 내는 분들이 여기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메르스하고 다투하는 이 방역당국과 의료진한테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의료진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병원 관계자를 말하는데 지금 환자 166명 중에서 약 20%가 의사와 간호사들입니다. 33명입니다. 166명 중에 33명. 치료를 하다가 감염이 됐어요. 다행히 지금 좀 진정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통계를 보니까 환자는 3명 늘고 사망자 1명 늘어서 27명. 그런데 퇴원한 사람이 많이 생겨서 실제 환자 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는 줄었습니다. 90몇 명으로 줄었습니다. 일단 진정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 메르스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아요. 처음에 이게 치사율이 40%가 된다, 사망률이 40%가 된다는 이게 공포심을 확산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률은 한 12% 되는데 사망자 27명을 조사를 해보면은 지병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주로 폐렴, 고혈압, 그 다음에 이 당뇨 같은 지병 있는 분들한테 메르스가 감염이 돼서 더 증세가 악화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약 90%입니다. 순수하게 메르스만으로 돌아가신 분은 한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염자는 지금 확진자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166명이 다 병을 앓고 있는 발병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증상, 증상이 없는 환자와 증상이 있는 환자를 합쳐서 166명을 확진자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라고. 그러니까 166명 수치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전염병 같으면 뭐 몇천 명, 몇십만 명 이렇게 감염이 되고 감염된 사람 중에서 일부가 발병을 합니다. 일부가 감염되었다고 해가지고 다 발병하지 않습니다. 결핵균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결핵을 앓지는 않습니다. 에이즈 감염되었다고 해가지고 에이즈 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하기 시작한 것 같으면서 이 집단 히스테리 같은 이런 증상이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 언론이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우리 경제적으로 많은 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보면은 저는 1950년대에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일본 뇌염이 유행을 했습니다. 주로 지금쯤 되면은 뇌염 바이러스를 옮기는,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뇌염이란 말이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학생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1958년 통계를 보니까, 근데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인데 58년 통계를 보니까 발병한 6,000명 중에서 사망자가 2,200명 됐습니다. 뇌염으로 2,2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가난하지만은 또 방역 시설이나 방역 망이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열심히 하고 또 국민들이 그걸 믿고 언론이 선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2,200명이 죽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신종플루가 이게 독감입니다. 신종 독감이죠. 플루가 독감이라 인플루엔자 할 때 독감이라는 뜻인데 그게 유행을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만은 사망자가 220여 명이었습니다. 220여 명.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220명, 지금 사망자보다 7명 더 많습니다. 7배 정도 더 많아요. 그때도 제 외손녀도 걸렸는데 그냥 약 먹고 며칠 학교 안 가는 걸로 끝났어요. 원래 감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감기. 이번은 이게 40%라는 사망률이 잘못 전해졌고, 그리고 합병증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정부가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습니다. 플러스 치료약이 없다. 치료약이 없지만은 치료법은 있어요. 치료약은 없습니다. 이제 완치할 수 있는 치료약 그리고 예방약은 없습니다. 앞으로 개발되겠죠. 그러나 치료법은 있어요. 그건 모든 감기 증상에 대응하는 방식의 대정요법, 그 증상에 대응하는 대정요법으로 하면은 이게 공제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들을 분석하면, 확진자를 분석하면은 한 50%는 병원에서 감염된 사람이고 치료를 받다가 감염된 사람이고, 나머지 한 40%는 그 환자를 문병원 가족이 감염된 것이고, 나머지 한 20%는 치료하던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감염되었으니까 이것은 병원에서 일어나고 병원과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만 발견이 되는 질병으로 딱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66명은 다 관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이 병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새로 나타나면 그 사람 동선을 찾아가지고, 우리나라 또 CCTV가 잘 돼 있으니까 누구하고 만났다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은 초기에는 실수가 있었으나 초기의 실수는 불가피합니다. 예상할 수 없죠. 더구나 중동에서 번지는 병인데 우리는 안심을 하고 있었겠죠. 기습을 닦는 겁니다. 초기에는 다 실수하게 돼 있어요. 실수했는데 그 다음 대응이 어떤 국가보다도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국제적 보건 위기로 선언할 필요가 없다. 여행 제한, 무역 제한 할 필요 없다라고 전문적인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WHO보다 더 심하게 한국 자국의 상황을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언론을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해. 방역망이 문을 닫다.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학교도 문을 닫았다. 시장도 한산하다. 거의 모든 집회가 다 금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관광 올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광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언론이, 우리 정치권이. 그런데 올 초에 말이죠. 올 초에 홍콩 인구가 한 600만 되죠. 홍콩에서 독감으로 한 400명 죽었습니다. 요새 다시 유행을 해가지고 한 20명 죽었다고 합니다. 요새 다시. 그런데 홍콩에서 홍콩으로 오지 말라는 언론 봤습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인도에서 신종플루가 유행을 해가지고 1000명쯤 죽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인도를 여행을 했습니다. 라자스탄 지역에서 주로 많이 전염이 됐는데 그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저는 아무런 빈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과도한 공포심을 퍼뜨리고 있느냐. 이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이게 메르스 사태보다도 제2차 재난이 더 큰 피해를 줍니다. 한국에서는 2차 재난이 있어요. 1차 재난은 메르스 그 자체입니다. 27명 사망이에요. 세월호 침몰 그 자체입니다. 304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걸 선동을 하고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를 해가지고 반정부 투쟁에 이것을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경제가 내려앉습니다. 이게 2차 재난이에요. 한국은 언론에 의해서 정치권에 의해서 제2차 재난이 생기는데 이 2차 재난의 피해가 더 크다 이겁니다. 2차 재난의 피해가 더 크다.
이런 사태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특히 언론은 또는 일부 정치인들은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 무결해야 된다. 조금도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한 존재를 해야 된다. 즉, 세월호 사태 때도 전원 구조를 해야 되고, 어떤 상황도 무시하고, 무조건 해경은 전원 구조를 했어야 되고, 메르스 사태는 한 사람도 발병되지 않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은 다 부족한 게 많아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난다든지 하면은 전쟁에 기습을 당했을 때 어쩔 줄 모르듯이 병이 갑자기 생겨버리면, 그것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병이 갑자기 생겨버리면 거기에 대응하는데 질서정연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병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우선 확인해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번졌는지 그 경로를 확인하는데 다 며칠 걸리고 실수하지 않습니까? 이걸 딱 현미경을 들이대듯이 해가지고 언론에서 제목을 뭐라고 뽑느냐? 방역망이 무너졌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방역망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뚝이 무너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방역망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166명밖에 걸리지 않습니까? 방역망에 구멍이 났다, 이렇게 해야죠. 방역망에 구멍이 났다고 쓰는 거하고 방역망이 무너졌다라고 쓰는 거는, 소양강 댐에 구멍이 났다고 쓰는 거하고 소양강 댐이 무너졌다고 쓰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언론의 이런 과잉 보도, 이게 일상적으로 한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한 달 동안씩. 이것은 전쟁이 나지 않으면 이런 보도를 해서는 안 돼요. 대지진, 일본에서 있었던 3.11 대쓰나미 정도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이것만 가지고 보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 보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사건의 비중보다도 더 크게 보도하는 것을 우리가 과장 보도라고 해요. 항상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건의 비중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게 일어납니까?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집을 태우는 거죠. 빈대만 잡아야지 왜 빈대 잡는다고 초가집을 태웁니까? 이게 비례가 안 맞는 행동이에요. 이번에 우리 언론의 이 미친 듯한 발작적인 히스테리적인 보도는 바로 빈대 잡는다고 불태우는 사람이 시민이다. 한국 언론의 이런 언론을 가지고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심해졌어요. 광우병, 그 다음에 메르스, 그 다음에 이 천안함, 연평도, 세월호, 이런 여러 가지 선동 사례를 쭉 모으면 이명박 정부 때도 심했지만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더 심해져 버렸어요. 이 선동의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삼각 구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동하는 언론이 있어요. 선동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 선동꾼이 있어요. 그 선동꾼은 왜 선동을 하느냐? 선동을 통해서 시청률을 높인다든지, 독자들을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누구를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합니다. 또는 선동에 편성해가지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선거 때 좀 재미를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이 세상을 분열시키고 국론을 엉뚱한 대로 돌려야 정치적 전략에 합치된다는 계산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적, 이념적 이유를 깔고서 선동을 합니다. 이 선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선동당하는 국민이 있어요. 아무리 선동을 해도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은 결과는 그렇게 걱정할 게 없는데 반드시 선동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국은 선동하는 사람들이 워낙 열심히 하고
그 선동을 전파해주는 기계가 많이 발달했어요. 언론,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요새는 SNS까지, 그리고 모바일 폰까지 다양하게 여기에 선동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민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나서서 진실을 알리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따지면서 국민들을 안 속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공포감을 확산시키는 정책을 몇 개를 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황우려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쪽의 말도 안 듣고 휴교령을 내리도록 학교장한테 재량을 줘버렸어요. 휴교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휴교령. 학교 휴교령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학교 휴교령이 왜 필요 없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병원과 관계되는 사람들한테서만 번지는 거예요. 무작위로 번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공기 속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병에 걸릴 확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차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마스크는 내가 독감에 걸렸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면은 마스크를 차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통해서 다른 병균을 차단하겠다, 메르스균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차지 않는 게 뭐 본인이 피해를 안 끼치겠다,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겠다는 그런 고귀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학교가 휴교를 내리니까 사람들도 야, 이거 심각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만남을 해놓고 출발하기 5일 전에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 전에 며칠 전부터 정상회담을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기에 저는 농담으로 알았습니다. 농담. 전쟁 중인데도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전쟁 중인데도.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정상회담 있잖아요. 카이로 회담, 1943년. 오전에 테헤란 회담. 그 다음에 얄타 회담, 포스담 회담, 다 이거 전쟁 중일 때 했습니다. 전쟁 중일 때 그 위험한 속에서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전략을 논의하고 세계 정세를 논의했는데, 아니 요사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만나러 가지 않고 지난 주말을 여기서 보냈는데 뭘 했습니까? 시장에 간 것밖에 없잖아요. 시장. 아니 미국에 다녀오는데 2박 3일이면 충분한데 그걸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 이야기를 듣고 안 간 사람이나, 이게 메르스 공포증을 확산시키는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선동하는 사람과 선동당하는 사람과 그 선동에 항복하는 정부가 이게 완전히 삼위일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 정도 병 가지고, 이 정도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편성해서 넘어가고, 정부가 손을 들어버리고, 이 부담이 몽땅 다 어딜 갔습니까? 다 지금 메르스하고 싸우는 의사들, 의료진, 방역당국에 다 갔습니다. 아니, 불이 났으면은 불 끌어온 소방대원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을 길러서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뒷짐지가 좀 지면서 열심히 불 끄는 사람 보고 터집이나 잡고, 아니,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길러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붓고 앉아있는, 이게 대한민국 실상입니다. 여기에 언론이 편성해가지고, 더구나 이번에는 보니까 세월호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보니까 좌우 구별이 없어요. 정부를 무작정 때리고 하는 데는 좌우 구별이 없습니다.
보수 신문, 뭐 좌파 신문 구별이 없어요. 이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멸하는 거죠. 자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떠들고 나서 그럼 좋아진 게 뭐죠? 좋아진 게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우병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선동 때문에 이런 선동꾼 또 선동꾼에 항복하는 또 선동꾼에 넘어가는 국민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 한국이 인류 국가는커녕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의문을 던져줍니다. 그 출발점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사람을.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인간이라는 것은 완벽하냐. 아니 그럼 기자들은 사사건건 방역당국 실수를 지적을 하면서 자기들은 기사 쓸 때 왜 그렇게 엉터리를 씁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실수를 해요. 그러나 실수한 다음에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돼요. 가장 나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완벽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죠. 가장 쉬운 방법은 인간한테 완벽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완벽할 수 없는 인간한테 완벽성을 요구하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근데 한국 사람들은 놀랍게도 인간은 완벽해야 된다고 하는 이 비과학적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빼고 많은 분들이 형사체질이에요. 형사. 또 형사처럼 남의 약점을 찾아다니면서 형사체질, 검사체질. 이게 몸에 익었습니다. 인간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가. 자기는 실수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다 사고고 사람이 죽으면 다 이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한국에서 죽는 사람이 한 27만 됩니다. 27만 명. 통계청에서 사인 분석을 쭉 하면요. 제일 많은 사인이 암 환자입니다. 한 7만 명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살이 많습니다. 14,000명 정도 자살합니다. 매일 40명 정도 자살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메르스 사태를 보도하듯이 40명 자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노인네는 생활고를 비관해가지고 뭐 면도칼로 동맥을 끊고 죽었다. 어떤 학생은 수험 공부에 지쳐가지고 5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 죽었는데 두개골이 박살나고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중계방송을 하면서 자살을 보도. 그 자살은 하루에 40명이 죽으니까 메르스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태예요. 그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미치지 않을까요? 폐렴 환자 1년에 10,000명이 죽습니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통계가 한 100명 돼요.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교통사고로 1년에 6,000명 죽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메르스는 이렇게 난리를 칠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단을. 이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과거에는 가난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안 돼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민주주의의 또 다른 장벽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선동에 속아가 넘어가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선동하는 언론의 힘이 너무 세다. 그 선동에 맞서야 할 정부가 너무 약하다.
고로 민주주의가 사기꾼이나 반역자들의 놀이개로 전락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도 아닙니다. 세월호 때, 광우병 사태 때, 그리고 천안함 폭침 때 우리가 다 확인했던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선동입니다. 선동에 앞장서는 언론이에요. 언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바꾸려면은 KBS 9시 뉴스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이 언론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운동, 이 모니터링 운동은 감시 운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량에 맞는 어떤 애국 운동을 하시려면은 아주 전략적으로 급소가 있어요. 가장 좌경화된 언론이 지금 KBS입니다. KBS. 근데 KBS 9시 뉴스를 쭉 보면은 이게 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법에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맞지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이런 것을 기록하고 지적하는 이런 운동을 한번 조직해가지고 항시적으로 감시를 하면은 더구나 엉터리 기사를 쓴 기자들 이름 공개를 하고 하면은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러지 않고 불평불만만 하고 한탄만 하면은 본인 건강만 나빠지고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음으로써 그 선동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활동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그걸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메르스는 그쯤 하고 원래 여러 가지 기념일이 많은데 지난 6월 15일은 우리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마그나 카르타 선포 800주년이었습니다. 영국에서 1215년 6월 15일에 존 왕과 반란 귀족들이 만나서 만든 협약서가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입니다. 거기서 민주주의의 출발이 될 만한 몇 개의 약속이 있었어요. 첫째가 왕이 마음대로 귀족들한테 세금을 물릴 수가 없다. 귀족 회의를 열어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왕의 세금 징수권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 귀족 회의가 나중에 국회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민, 주로 귀족, 지주들, 성직자, 자유민을 왕이 잡아넣을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된다. 요게 발전해가지고 구속영장 제도로 발전했습니다. 재판 없이는 아무도 잡아넣을 수 없다. 이거죠. 이게 민주주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게 마그나 카르타 선포 800주년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국은 민주주의 역사가 800년, 우리는 최근 한 70년이다. 얼마나 연륜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가 있고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18일은 1815년 6월 18일 지금 벨기에 브뤼셀 바로 밑에 1시간 거리에 있는 워털루라는 데서 나폴레옹 군대하고 웰링턴 영국 장군이 지휘하는 연합군이 전투를 해가지고 워털루 결전이 있었던 200주년이었습니다. 워털루 많이 들어보셨죠? 워털루 하면은 결전 뭐 이런 거하고 연관지어서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워털루, 나폴레옹이 진 전쟁, 웰링턴이 이긴 전쟁. 영화로도 나오고 레 미제라블이라는 그 빅톨 유고가 쓴 소설에도 그 워털루 전쟁 이야기가 아주 실감 있게 나옵니다. 워털루. 당시에 나폴레옹은 일단 한 번 져가지고 왕에서 퇴위해가 엘바스미라는 데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롤백을 했죠.
그러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결전을 한 겁니다. 당시 웰링턴이 지휘하던 그 군대의 구성은 영국군, 네덜란드군, 뭐 독일군 많았습니다. 또 프러시아 군대가 협조하는 관계였어요. 그때 워틀루라는 데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축구장 한 10개 하여튼 좁은 이 전원 밭입니다. 밭, 구릉 지역에 아주 민듯한 구릉 지역에 있는 전장입니다. 넓지가 않아요. 그 뭐 산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운동장이에요. 넓은 운동장에서 양쪽 군대가 1km를 사이에 두고 대치를 했는데 웰링턴이 이끄는 군대가 약 6만 7천 명,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군대가 약 7만 2천 명, 나폴레옹이 한 200 몇 개의 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군대가 기병, 보병, 포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병, 보병, 포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기병은 프랑스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 16,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좁은 데서 14만 명이 대치를 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밤 한 9시까지 일진일퇴를 했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나폴레옹 군대가 졌어요. 한때는 나폴레옹 군대가 이길 것 같았는데 저 멀리 있던 프러시아 군대가 와가지고 영국 편을 드는 바람에 전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오후 늦게. 또 마지막으로 기병 돌격을 했는데 그게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14만 명이 싸워서 그날 하루에 죽고 다친 사람이 약 5만 명이었습니다. 14만 명 중에 5만 명이 죽고 다쳤어요. 주로 프랑스 군대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하루에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루에. 워털루 결전은 그 하루에 유럽 역사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바뀌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게 더 중요하죠. 전쟁이나 전투나 결전은 왜 중요하냐. 그 하나로 하루에 있었던 걸 가지고 100년 아니라 수백 년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외교를 100년 해서 달성할 수 없는 것도 하루 전쟁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면 피해야 되지만 또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그게 전쟁이죠. 이 워털루 결전으로 해서 한 200년 동안 유럽에서 패권국가 역할을 하던 프랑스가 꺾여버렸습니다. 프랑스를 이어서 프러시아와 러시아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러시아는 1815년 그 55년 뒤에 독일을 통일을 해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프랑스를 보불전쟁에서 이기고 해서 유럽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나폴레옹한테 이김으로써 유럽 무대의 강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영국은 라이벌인 프랑스가 약해지니까 비로소 마음 놓고 평화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깃발이 온 세계에 날리는 지구의 4분의 1을 식민지로 만드는 영국, 그것을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그러죠. 영국의 평화다 하는 뜻입니다. 팍스 브리타니카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게 워털루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그게 한국의 운명과도 관계가 있을 거예요. 한국의 운명과. 제국주의 침략 시대가 시작되고 뒤늦게 근대화를 한 일본이 명치유신을 먼저 해가지고 산업화를 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해가지고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1965년 6월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뭐가 이게 영으로 떨어지는 이 큰 사건이 많아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0주년, 서거 50주년 등등, 해방 70주년, 워털루 200주년, 마그나 카르타 80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다행히 한일 간의 관계가 2012년 이후에 나빠졌다가 요새는 수습 국면에 들어가서 이 기념식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고 아베 총리는 동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간다는 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는 관계로 이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3년여 동안 한일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이것도 되돌아보면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그 결과로서 한일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은, 싸우면은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워서 덕을 봐야 됩니다. 덕을 보지 않는 싸움은 할 필요가 없어요. 손해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싸우면 덕을 보기, 뭐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든지, 뭐 재판을 하든지, 말싸움을 하든지, 덕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덕 본 것입니까? 지난 3년여 동안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져서 덕 본 게 있습니까? 뭘 덕이, 일본이 독도를 포기한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까?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던 사과를 일본에 했습니까? 국제사회가 한국과 일본 싸우는데 한국 편을 듭니까? 한국 신문만 보면 들은 것 같죠? 유리한 것만 보도를 하니까. 그리고 많은 다수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편을 듭니까? 아니면은 한국 사람과 반대되는 쪽으로 갔습니까? 이렇게 결산표를 만들면 덕 본 것이 없다. 왜 덕 본 것이 없느냐? 정부가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지만, 세월호 사태 때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의 선동적 반일 보도, 감정적 반일 보도에 이 정부가 편성하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신문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기자들이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나라가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은 야당 하자는 대로 하는 거고, 두 번째 빨리 망하려면 신문 사설을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신문이 하자는 대로 반일 외교를 하다가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은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반일 감정보다 일본 사람들이 반한 감정이 더 강해져 버렸습니다. 반한 감정. 그리고 한일 관계가 나빠지니까 한미 관계도 어렵게 됐어요. 중국으로부터 얻는 게 없어요. 중국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친중 반일 외교의 결사는 한미 관계가 나빠지고 북한의 핵 개발은 더 진전되었다. 중국은 우리를 돕지 않았다. 이런 거죠. 지금 더 심각한 것은 대일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1965년 이후에 일본이 우리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누적 흑자가 얼마냐? 흑자 공개 5천억 달러입니다. 50년 동안 일본이 한국과 무역을 해가지고 5천억 달러의 흑자를 봤습니다. 흑자. 그런데 그걸 메우려면 우리가 대일 수출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엔저 현상 등등을 해가지고 또 이런 민족적 감정 해가지고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될 시점에 왔어요. 한일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통된 목표를 확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해야 될 부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야 되죠. 그거 하나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것은 실패했으니까 북한의 핵을 막는 핵미사일 방망 여기에 협조할 분야가 있을 겁니다.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드는데 한미 일이 협조하는 데서 우리가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내든지 안보관계, 북한 인권 문제를 손잡고 우리가 압박을 하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매우 강력하게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그것은 국내에 별로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은 이 안보, 그 다음에 통일 문제, 우리가 통일할 때 일본이 우리를 도와서 식민지의 유산이죠. 오늘의 분단은 식민지의 유산입니다. 여기 일본의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통일을 지원하고 우리를 지원하고 그래서 한반도가 자유통일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일본의 긍정적 역할을 우리가 끌어내는 이런 걸 통해서 역사 문제, 영토 문제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여러 번 정치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1964년 6월 3일, 그런데 6.3 사태라고 불리는 이때는 계엄령을 폈습니다. 학생 데모를 군사력으로 진압을 하는 것, 그리고 김종필 당시에 공화당 의장은 그만두고 외유까지 해야 되는 정치적 생명을 걸었어요. 박정희, 김종필 두 사람은 학생들, 언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교 정상화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로 나갔어요. 언론의 선동적 보도에 편성을 하면서 국가 이익을 희생시켰어요. 아버지하고 완전히 반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과 국가 이익, 이걸 혼동을 하면은 큰일이 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교 정상화에 점하여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 담화문을 읽어보면은 이게 아직도 우리한테 살아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국민 일부 중에 한일 교섭의 결과가 굴욕적이니 저자세니 심지어 매국적이라고까지 극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들의 주장이 정부를 편달하고 정부가 하는 교섭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도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이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진심으로 우리가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예속이 될까 걱정을 한 데서 나온 것이라면은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은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을 집어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비굴한 생각, 이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맞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먹힌다는 이 열등의식부터 우리는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근대화 작업을 좀먹는 암적인 요소는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패배주의와 열등의식 및 퇴영적인 소극주의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일본 국민들에게도 한마디 밝혀둘 일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저지른 죄과들이 오늘의 일본 국민이나 오늘의 세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국민이다 하는 대일 불신 감정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또다시 삭트기 시작한다면 이번에 체결된 모든 협정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거듭 밝혀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극복하자. 65년에. 그때는 사실 극복하기 어려웠죠.
국력이 워낙 비교답니다.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과 위대한 기업인의 역할로서 이제 일본한테 굽힐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기도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박정희 세대보다 더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고 일본을 대한다고 한다면은 우린 지난 50년 동안 뭘 했느냐? 거꾸로 돌아간 거냐? 하는 자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65년 이후에 50년 동안의 이 한일 관계는 한일 관계 역사상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두 나라가 대체로 티격태격하는 관계였지만은 그래도 서로 공존, 공용할 때가 있었어요. 신라가 삼국통일한 무려 서기 670년 전후 한 30년 한국과 일본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공동의 적이 있었어요. 신라와 일본의 공동의 적은 당나라였습니다. 그때 신라는 당과 싸우고 있었어요. 일본은 당이 한반도를 차지하고 쳐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을 테니까 일본, 신라가 협력을 했습니다. 이때 일본은 또 신라로부터 고대국가, 통일국가를 만든 그 경험과 제도를 수입을 해서 일본의 고대국가를 만드는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한일 간의 관계가 경제협력, 안보협력을 통해서 좋은 것은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의 적은 냉전시대 때는 소련, 중국, 북한과 같은 공산 체제였습니다. 아직도 냉전은 계속되므로 공동의 적이 있어요. 한일 간의 관계에서 공동의 적이. 그래서 저는 지난 50년의 한일 관계는 제2의 황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3의 황금기는 언제 오느냐? 우리가 통일한 이후에 올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통일하면은 일본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달라지고 그 통일을 일본이 지원하고 도와준다면은 역사적 채권 관계도 상당히 해소되고 더구나 한반도가 평화, 안정 그리고 강력한 통일국가가 되면은 주변에서 서로 한반도를 놓고 서로 먹으려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니까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오는 거죠. 한반도가 통일되면 동북아시아가 편해집니다. 한반도가 분열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니까 통일된 다음, 그것도 자유통일된 다음에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통일기에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어떤 역할을 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 새로운 50년, 100년에 점하여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냐. 과거사는 이제 그만 따져야 되겠다. 종군 위안부 문제 해결 안 되면 해결 안 되는 상태로 넘어가야 됩니다. 해결 안 되는 걸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해결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문제처럼 해결하려고 합니까?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기회에서 국교 정상화가 아니라 관계 정상화겠죠. 우리는 국교는 이미 정상화했는데 관계를 조금 더 정상화해가지고 이웃 나라니까 우리가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한일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면은 한중 관계, 한미 관계도 잘 돌아가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이 한일 관계에서 또 일본의 책임을 묻더라도 우리가 좀 논리를 세우고 점잖게 존경을 받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도 납득할 수 있는 설득을 해야 되죠. 사실은 우리 분단이, 이 분단 자체가 일본의 책임이다 하는 생각을 일본 사람들이 별로 갖지 않고 있는데 일본 사람한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8월 15일이
식민지의 결산인데 그때 원자폭탄이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그 직후에 소위 의전회의라는 걸 해가지고 항복을 결심하는데 만약 그때 원자폭탄 떨어지기 전에 항복을 했다면은 소련군이 참전하기 전이었으니까 한국은 분단되지 않았을 겁니다. 거꾸로 의전회의를 통해서도 우리는 결사항전하겠다고 일본이 버텼다면은 소련군이 8월 말쯤 해가지고는 부산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공산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항복과 38도선 분단 이런 건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책임을 심어주는 그게 진짜 역사교육이죠. 독도 논쟁이나 종군 위안부보다도 더 큰 거죠. 더 큰 거. 그러니까 통일을 반드시 우리를 자유통일하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의무를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강조할 논리가 서는 것입니다. 오늘은 6.25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번 6.25는 발발 65주년입니다. 65주년. 6.25에 대해서 조금 정리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메모를 해가지고 적어서 한 장으로 드렸는데 갖고 있습니까? 이게 갖고 있습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25 남침전쟁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고 외국에서는 코리안 워라고 그러죠. 한국전쟁이라고 합니다. 한국전쟁. 이 한국전쟁은 20세기에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 이후에 일어난 변화를 기준으로 그 전쟁의 중요도를 점검을 한다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이 한국전쟁입니다. 규모도 아마 세 번째 될 겁니다. 사망자라든지 동원된 군사력. 미국 입장에서는 전사자는 월남전 전사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우리가 5만 4천 명이 여기서 전사를 했는데 그 중엔 사고사까지 포함해서 아마 한 6만 정도 될 거예요. 조금 더 많습니다. 월남전을 미국은 10년 정도 끌었으니까 보도된 양은 월남전 보도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전쟁이 다 끝나고 보니까 월남전에 의해서 일어난 변화보다는 한국전으로 생긴 변화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관점에서는 월남전은 어떤 국지전이었고 한국전은 중국, 소련, 유럽, 유엔, 미국이 관여한 세계사적인 전쟁이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변화가 이 역사를 정말 20세기 역사를 바꾸었구나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판단을 하니까 한국전쟁의 의미가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나옵니다. 이제는 잊혀진 전쟁이 아니에요. 더구나 한국전쟁은 그 결과가 서방세계가, 자유세계가 이기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구나 하는 긍정적 의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시대의 종말이죠. 1차 세계대전으로 해서 새 제국이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독일 황제가 다스리던 독일 제국이 없어져버렸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짜르 러시아 제국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제국의 종말이죠. 또 오토만 투르크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의 종말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나치, 파시즘, 군국주의를 종말시키고 거기에 버금가는 공산주의가 전성국인 소련을 매개로 해가지고 세계를 석권하는 또 다른 냉전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쟁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카이로 선언에서 보장하는 그런 계기를 품고 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것은 동서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탄이고, 그 신호탄 속에서 미국을 주축으로 한 자유진영이 이길 수 있는 길을 열고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늘리고 하는데 계기가 된, 어떻게 보면 스탈린의 남침, 김일성의 남침, 모택동의 개입, 이런 나쁜 행동이 거꾸로 부메랑으로 돌아와가지고 공산세계를 타격을 해가지고 그 세력이 냉전에서 지도록 만드는 그 운명을 예약한 것이 6.25 남침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뒤돌아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세월이 흐르니까 먼 데서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새삼 깨닫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동족 성장의 전쟁이었다,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전쟁이었다, 그런 식으로 볼 게 아닙니다. 볼 게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볼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 6.25는 또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6.25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죽은 사람 숫자로만 보면 부정적이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전쟁을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